1650년 3월 조선의 봄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찾아왔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매화나무에는 하얀 꽃잎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궁궐 안팎에는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북벌을 꿈꾸던 젊은 왕은 조정을 정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언젠가는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봄날 한 통의 국서가 조선 조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청나라 섭정왕 도르곤의 이름으로 보내진 그 국서는 겉으로는 정중한 외교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요구였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기록인 청실록과 조선의 효종실록에 따르면 도르곤은 조선과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조선의 왕녀를 자신의 배필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호의 제안이 아니라 굴복의 증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종은 국서를 받아든 채 오랜 시간 침묵했다고 전해집니다. 의정부와 비변사의 대신들이 모인 긴급 어전회의에서 영의정, 김육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은 깊은 근심에 잠겼습니다. 승정원일기 효종 1년 3월 15일자 기록에는 이날의 논의가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전하. 좌의정 이경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청은 이를 불순한 의도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북벌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효종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세자 시절 심양에서 8년이라는 긴 볼모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청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도르곤이라는 인물의 무자비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도르곤은 순치제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섭정왕으로서 청나라의 실권을 장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들을 굴복시켰으며 조선을 속국으로 만든 정복자였습니다. 왕녀를 보낼 수는 없소. 효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인에게는 딸이 없고 선왕의 공주들은 모두 혼인을 마쳤소. 설령 있다 해도 어찌 우리의 혈육을 오랑캐에게 보낼 수 있겠소?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청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했고 조선은 그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소박한 처소에서 한 여인이 봄볕을 받으며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금, 인조의 서손녀였습니다. 이금은 인조의 서자인 금림군 이계윤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선원계보기략에 따르면 그녀는 163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1650년 당시 20살 안팎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금림군은 그녀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역시 궁궐 밖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서손녀라는 신분은 미묘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정식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공주는 왕의 정녀, 즉 정비에게서 태어난 딸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서자의 딸인 그녀는 왕실의 일원이긴 했으나 궁궐 안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살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의식에 참여할 자격도 높은 대우를 받을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삶에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읽고 자수를 놓고 가끔 궁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왕실 서손녀의 혼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처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급한 발소리와 함께 내관 하나가 그녀의 처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손녀 마마 즉시 대전으로 들라는 전교이십니다.
이금은 깜짝 놀라 바느질을 멈췄습니다. 왕이 자신을 직접 부른다는 것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혼처가 정해진 것일까? 아니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대전에 들어서자 그녀는 곧바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효종은 용상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영의정 김육과 좌의정, 이경석을 비롯한 고위 대신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들라. 효종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효종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아. 효종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과인이 너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되었구나. 이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조선의 왕녀를 요구해왔다. 도르곤이 우리 왕실의 여인을 배필로 삼겠다고 했다. 그 순간 이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청나라, 도르곤, 배필. 그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오나 과인에게는 딸이 없고 선왕의 공주들은 모두 시집을 갔다. 조정에서 논의한 결과 효종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너를 공주로 책봉하고 과인의 양녀로 삼아 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금은 고개를 들어 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그것이 무슨 의순이라는 호를 내리겠다. 오늘부터 너는 의순 공주이니라. 효종의 선언은 확고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효종실록 1650년 3월 18일자 기록에는 이날의 책봉식이 매우 간소하게 거행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려한 의식도 축하 잔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교지 하나가 그녀에게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나라를 위한 희생이다. 천국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막기 위해 너의 희생이 필요하다. 영의정 김육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지만 어딘가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병자호란 때 우리는 수십만의 백성을 잃었소.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공주의 희생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진다면 그것은 가장 큰 효의자충이 될 것이요. 이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왕명을 받들어야 하는 신하이자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책봉 소식은 곧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손녀를 공주로 삼다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로구나. 청나라에 진짜 공주를 보낼 수 없으니 가짜 공주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지. 가엾게도 20살 꽃다운 나이에 오랑캐의 땅으로 가야 하다니. 당시 조선 사회에서 청나라는 여전히 오랑캐, 되놈으로 불렸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이 채 1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청나라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녀를 청나라로 보낸다는 것은 곧 가장 소중한 것을 적에게 바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그녀가 진짜 공주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손녀를 급조로 공주로 만들어 보낸다는 것은 조선 조정이 청나라를 속이려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청나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큰 보복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의순 공주 이금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출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효종실록에 따르면 조정에서는 의순 공주의 혼수를 준비하기 위해 호조와 예조의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과정은 다른 공주들의 혼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풍성한 혼수도 없었습니다. 청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기에 실용적인 물품들만 간단히 준비되었습니다. 혼수 목록을 작성하던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혼례가 아니라 유배여, 공주가 아니라 인질이로다. 1650년 4월 초 의순 공주의 출발일이 정해졌습니다. 봄은 이미 완연했고 길은 오랜 겨울을 지나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의순 공주는 혼자 처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비록 서손녀라는 불안한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그녀는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천리 밖의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다른 오랑캐의 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도르곤이라는 사람은 그녀보다 20살도 더 많은 중년의 정복자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왕녀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억눌린 울음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왕의 손녀로 태어났지만 왕실의 일원으로서 대우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나를 하사품처럼 타국에 보낸다. 분노와 슬픔, 체념과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식청 앞에서 출발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효종이 직접 나와 그녀를 전송했습니다. 승정원일기 4월 3일자 기록에는 이날의 장면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정중한 예를 갖춰 전하께 작별 인사를 올렸다. 전하께서는 공주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서 계셨다. 효종은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인은 너에게 미안하다. 왕으로서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런 짐을 지게 한 것을. 의순 공주는 고개를 들어 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눈에도 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오나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내가 가야 할 그곳에서 조선을 기억하고 조선의 백성을 기억해라. 내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의순 공주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첩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것이 그녀가 조선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작은 행렬이 한양 도성을 떠났습니다. 의순 공주를 태운 소박한 가마와 몇 명의 시녀, 호위 군사들. 그들은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 심양까지 천리가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연행록과 같은 사행 기록들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서 청나라 수도까지 가는 길은 보통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가마 안에서 의순 공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의 산하가 아름다웠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들판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움이 그녀에게는 슬픔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이 땅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나는 저 북쪽 땅에서 죽게 될까? 행렬은 매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해가 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밤에는 역참에서 잠을 청했지만 그녀는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강 너머는 청나라였습니다. 한 번 건너면 그녀는 더 이상 조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마, 건너가실 시간이 옵니다. 의순 공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의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안녕, 나의 고향.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을 건넜습니다. 20살의 왕녀가, 가짜 공주가, 정치적 하사품이 낯선 제국의 황후가 되기 위해 천리길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희생 위에 평화가 세워졌지만 그 평화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의순공주 이금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리가 넘는 여정 끝에 의순공주 이금은 마침내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고된 길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후 그녀는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 속을 지나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 거친 바람이 부는 만주의 평원, 그리고 낯선 말을 하는 사람들. 심양성의 성문이 보였을 때 의순공주의 가슴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그 위를 지키는 청나라 군사들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게 만든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효종이 세자 시절 8년간 볼모로 갇혀있던 그 도시였습니다. 청실록 순치 7년 1650년 5월 기록에 따르면 조선 공주의 도착은 성대하게 환영받았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를 조선이 청에 완전히 복속했다는 증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문 앞에는 청나라 관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화려한 의장대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의순공주에게 그 모든 환대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마 안에서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의 복장은 조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변발로 닦고 있었고 여인들은 치파오와 비슷한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양식도 거리의 분위기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심양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거대한 왕부로 안내되었습니다. 섭정왕 도르곤의 저택은 사실상 궁궐에 버금가는 규모였습니다. 청사고에 따르면 도르곤은 순치제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섭정왕으로서 청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그의 권세는 황제와 맞먹었습니다. 그는 황부 섭정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청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의순공주가 도착한 날 그녀는 먼저 목욕재개를 하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청나라 궁녀들이 그녀에게 만주족의 예복을 입혔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붉은 치파오, 그리고 머리에는 복잡한 장신구들. 거울을 보는 순간 의순공주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선의 왕녀가 아닌 청나라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그녀는 마침내 도르곤을 아련하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넓은 대청에 들어서자 정면의 높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르곤. 그는 1612년생으로 의순공주보다 거의 20살이나 많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는 여전히 강인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날카로운 눈빛에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정복자의 기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풍상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의 공주로구나. 도르곤이 만주어로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그의 말을 조선어로 옮겼습니다. 의순공주는 청나라 예법에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3번 찢는 삼괴구고두레였습니다. 조선의 왕녀가 이영만리 타국의 섭정왕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도르곤이 명했습니다. 의순공주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르곤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만족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나의 대복진, 즉 정실 부인이다.
조선의 왕녀가 청나라 섭정왕의 아내가 된 것을 영광으로 알라. 도르곤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의순 공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선과 청은 이제 한 집안이 되었다. 너는 그 증표다. 내 역할을 잘 해내기를 바란다.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도르고는 곧 자리를 떠났고 의순 공주는 자신에게 배정된 처소로 안내되었습니다. 의순 공주가 머물게 된 곳은 왕부 동쪽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여러 기록과 당시 연행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도르곤의 왕부에는 이미 여러 명의 부인과 첩들이 있었습니다. 만주족의 풍습에 따라 권력 있는 남자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의순 공주가 대복진, 즉 정실 부인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녀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녀라는 정치적 가치 때문이었지 도르곤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밤 의순 공주는 혼자 넓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시녀 2명만이 그녀를 곁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청나라 궁녀들이었고 그들은 만주어로 대화를 나누며 의순 공주를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시녀 중 한 명인 춘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매 역시 조선에서 온 어린 궁녀로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의순 공주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르고는 그녀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혼례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정복자와 전리품의 만남이었습니다. 도르고는 짧은 시간을 보낸 후 곧 떠났고 의순 공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왕녀로서 울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조선의 공주도 아니고 이곳의 진짜 왕비도 아니다. 나는 단지 두 나라 사이의 징검다리, 정치적 도구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순 공주는 청나라에서의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의순 공주는 만주어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모든 대화는 통역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고 이는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왕부의 다른 여인들과 궁녀들은 만주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행록에 실린 여러 사신들의 기록에 따르면 만주어는 조선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법도 발음도 어휘도 모두 달랐습니다. 의순 공주는 매일 만주어를 배우려 노력했지만 성인이 된 후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르고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섭정왕으로서 그는 청나라 전역의 정무를 처리해야 했고 군사 훈련을 감독해야 했으며 각종 의례와 외교 업무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의순 공주의 처소를 찾았고 그나마도 짧은 시간만 머물렀습니다. 의순 공주가 도르곤과 나눌 수 있는 대화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한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조선에서 온 편지는 없는가? 고향이 그립지 않은가? 건강은 좋은가? 그런 질문들이 전부였습니다. 도르고는 그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하게 정치적이었습니다. 의순 공주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왕부 안의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도르곤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부인과 첩이 있었습니다.
청사고에 따르면 도르곤의 주요 부인 중에는 몽골 출신의 숙친복진과 만주 귀족 가문 출신의 여러 측복진들이 있었습니다. 의순 공주가 대복진의 자리에 오르자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예를 갖췄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몽골 출신의 숙친복진은 오랫동안 왕부의 실질적인 안주인 역할을 해왔던 터라 갑자기 나타난 조선 공주에게 밀려난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왕부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도르곤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의순 공주는 대복진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회 내내 그녀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만주어로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의순 공주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그녀를 향해 시선이 모아질 때면 그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간간히 전해지는 대화 내용은 더욱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조선 공주라는데 만주어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우리의 풍습도 모르고 예법도 서투르네. 왕야, 도르곤을 가리키는 말께서 정치적인 이유로 맞이하신 것일 뿐이지. 그런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의순 공주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마시며 참아야 했습니다. 울 수도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왕녀로서 품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의순 공주는 창가에 서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남쪽 천리 너머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창덕궁의 봄 후원의 꽃들, 그리고 그녀가 자수를 놓던 조용한 처소. 조선에서는 가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효종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효종이 의순 공주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너의 희생으로 조선과 청의 관계가 안정되었다. 나라가 너에게 빚을 졌구나. 건강히 지내고 조선 왕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라. 그런 내용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들은 의순 공주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외로움만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조선에서 온 시녀 춘매와 또 한 명의 시녀 서기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조선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의 음식, 궁궐의 사계절, 조선의 풍습들.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만 의순 공주는 잠시나마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650년 여름과 가을이 지나가는 동안 의순 공주와 도르곤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부였지만 진정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도르곤은 그녀를 대할 때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배려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선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의순 공주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정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르곤이 그녀의 처소를 찾았을 때 의순 공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왕야, 제가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녀의 질문에 도르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제 청나라 사람이다. 조선은 너의 고향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곳일 뿐이다. 여기가 너의 집이다. 그 말에 의순 공주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듯 했습니다. 도르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역할은 조선과 청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이다. 조선이 청의 불순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너의 존재가 그들을 견제한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1650년 겨울, 심양은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만주의 겨울은 조선보다 훨씬 더 춥고 건조했습니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고 하늘은 늘 잿빛이었습니다. 의순 공주는 추운 겨울을 나며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앓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향수병이었습니다. 시녀 춘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마, 드셔야 하옵니다. 이러시다간 병이 나시겠습니다. 먹고 싶지 않구나. 의순 공주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도르곤이 이를 알고 의원을 보냈지만 의원도 뚜렷한 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육체가 아닌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겨울 동안 의순 공주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나는 여기서 늙고 여기서 죽는 것인가? 조선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하고 그녀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165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의순 공주에게 새해는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연장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도르곤의 왕부에서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언어도 풍습도 사람들도 모두 낯선 곳에서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밤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조선을 그리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불과 몇 달 후 도르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녀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1651년 12월 심양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순 공주가 청나라로 시집 온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도르곤의 왕부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주어는 여전히 서툴렀고 왕부의 다른 여인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조선을 그리워하며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12월 9일 왕부의 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뛰어다니고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순 공주는 처소에서 나와 시녀 춘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춘매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마마 왕야께서 사냥 중에 낙마하셨다고 합니다. 의순 공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실록 순치 8년 1651년 12월 기록에 따르면 도르곤은 12월 초 북쪽 변경 지역으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만주족에게 사냥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중요한 군사 훈련이자 권력 과시의 수단이었습니다. 47세의 도르곤은 여전히 정정했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사냥을 하던 도르곤이 갑자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기록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은 동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쇠약을 언급하고 어떤 기록은 지병의 악화를 암시합니다. 청사고는 그가 병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회복하지 못했다고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르곤은 급히 심양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1일 새해를 며칠 앞둔 날 청나라 섭정왕 도르곤은 사망했습니다. 도르곤의 죽음 소식이 왕부에 전해졌을 때 의순 공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녀와 도르곤 사이에는 애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년 반 동안 부부였지만 진정한 부부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도르곤은 그녀에게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사랑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치적 도구로서 대했을 뿐입니다. 의순 공주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그녀를 청나라에 붙들어둘 이유가 없지 않을까? 조선의 관례대로라면 과부가 된 왕녀는 친정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시녀 춘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의순 공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왕부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르곤의 죽음은 청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섭정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청나라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실록에 따르면 순치제는 도르곤에게 의황제라는 추존 호칭을 내리고 성대한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의순 공주는 도르곤의 대복진으로서 장례 의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상복을 입고 만주족의 복잡한 장례 예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3일 동안 계속된 조문과 제사 의식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르곤의 장례가 끝난 후 청나라 조정에서는 의순 공주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실록 순치 9년 1652년 1월 기록에는 이 논의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의순 공주를 조선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조선 공주는 이미 상을 당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륜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의견은 달랐습니다. 순치제의 측근 대신들, 특히 도르곤 세력을 견제하던 이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공주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청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킵니다. 더욱이 조선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주를 돌려보낸다면 조선은 청과의 혼인 관계가 끊어졌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만주의 풍습에 따라 공주를 제가시켜야 합니다. 형사취수의 예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취수. 그것은 만주족과 몽골족 사이에서 전해지던 오랜 풍습이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나 가까운 친족이 취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유목 민족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여성과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문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교를 국시로 삼는 조선의 관점에서 형사취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습이었습니다. 주자가래와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의 모든 법전과 예법서는 여성의 재가를 금지했고 특히 가까운 친족과의 결혼은 엄격히 금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결국 형사취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1652년 2월 의순 공주에게 청나라 조정의 결정이 전달되었습니다. 청나라 예부의 관리가 왕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식 문서를 들고 있었고 통역관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공주께 황제 폐하의 칙령을 전합니다. 의순 공주는 자리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이 내려진 줄 알았습니다. 섭정왕의 서거로 공주께서는 상을 당하셨습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공주의 처지를 염려하시어 공주를 도르곤 왕야의 친족에게 제가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순간 의순 공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통역관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은 또박또박 다시 말했습니다. 공주께서는 도르곤 왕야의 친족 중 한 분과 재혼하시게 됩니다. 이는 만주의 관습이며 황제 폐하의 뜻입니다. 의순 공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선의 왕녀입니다. 조선의 법도에는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물며 망부의 친족과 혼인한다는 것은. 예부 관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주께서는 이미 도르곤 왕야와 혼인하면서 청나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청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황제 폐하의 명이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리는 문서를 탁자 위에 놓고 떠났습니다. 의순공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순공주는 그날 밤 처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나는 조선의 왕녀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다음 날 의순공주는 청나라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일부 청나라 문헌에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재가를 거부하는 간절한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신첩은 비록 청나라로 시집왔으나 조선의 왕실에서 태어나 조선의 예법으로 자랐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여인은 한 번 시집가면 다시 재가할 수 없으며 특히 망부의 친족과 혼인하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입니다. 신첩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조선의 왕녀로서 채통을 잃고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황제 폐하께서는 신첩을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지만 청나라 조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공주는 이미 청나라 왕실의 일원이며 청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황제의 명은 거스를 수 없다. 의순공주는 음식을 거부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시녀들이 울면서 애걸했지만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조선의 왕녀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왕부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만약 조선 공주가 이곳에서 죽는다면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의순공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경한 입장이 승리했습니다. 공주의 저항은 청나라에 대한 불복종이다.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의순공주의 위기 소식은 조선에도 전해졌습니다. 1652년 3월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조선 사신단이 돌아와서 효종에게 보고했습니다. 효종실록 3년 3월 기록에는 이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의순공주께서 청에서 큰 곤경에 처하셨습니다. 도르곤이 서거한 후 청나라 조정에서는 공주를 다시 도르곤의 친족에게 시집 보내려 한다고 합니다. 공주께서는 이를 거부하시며 음식을 거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효종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비변사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조선의 왕녀를 2번이나 시집 보낸다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이 아니냐. 하지만 대신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영의정 김육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는 만주의 풍습이옵니다. 그들은 형사취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항의한다 해도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효종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 너무 강하게 항의한다면 청나라의 노여움을 사서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강경파 대신들은 차라리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공주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효종은 청나라에 정중한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주를 조선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의순공주는 조선의 왕녀로서 조선의 예법으로 자랐습니다. 부디 공주가 조선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공주는 이미 청나라 왕실에 시집왔으므로 청나라 사람이다. 청나라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효종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의순공주를 청나라로 보낸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652년 4월 의순공주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음식을 거부한 후 심하게 쇠약해졌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의원을 보내 강제로 그녀에게 약을 먹이고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왕부의 관리들은 그녀를 감시했고 더 이상의 저항을 막았습니다. 시녀 춘매가 울면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마마, 이러시다가는 정말 돌아가시겠습니다. 제발 드시옵소서. 의순 공주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의순 공주의 제가 상대를 물색했습니다. 청사고와 관련 기록들을 종합하면 그들은 도르곤의 친족 중에서 적절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르니비오아 레나이였습니다. 보르니는 도르곤에 가까운 친족으로 청나라 군대의 장수였습니다. 그는 도르곤보다 젊었지만 역시 전형적인 만주족 무인이었습니다. 의순 공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청나라 조정은 일방적으로 혼인을 결정했습니다. 1652년 6월 간단한 의식과 함께 의순 공주는 보르니에게 제가 되었습니다.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의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축제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단지 청나라 조정의 명령을 이행하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입니다. 의순 공주는 그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육신만이 움직이고 있을 뿐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시녀 서기는 훗날 이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마의 눈에는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의순 공주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첫 번째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도르곤은 적어도 그녀를 정치적 도구로서라도 존중했습니다. 그는 조선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르니는 달랐습니다. 보르니에게 의순 공주는 형의 유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서 대우하지도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술을 마셨고 의순 공주를 무시했습니다. 의순 공주는 보르니의 집에서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살았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갈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창가에 서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조차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은 너무 멀었고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니다. 나는 두 나라 사이에서 버려진 물건일 뿐이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2세의 여인은 이미 두 번의 정략 결혼을 겪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전히 빼앗긴 채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영원히 이곳에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순 공주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르니의 집으로 옮겨진 후 의순 공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르곤의 왕부는 비록 그녀에게 차갑고 고립된 곳이었지만 그래도 청나라 최고 권력자의 거처였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대복진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는 받았습니다. 하인들이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다른 여인들도 표면적으로는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보르니의 집은 달랐습니다. 보르니는 청나라 군대의 장수였지만 도르곤과 같은 최고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팔기통지에 따르면 그는 정백기에 속한 만주족 귀족으로 군공을 세워 일정한 지위를 얻었지만 도르곤과 같은 왕의 자귀는 없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왕부에 비하면 훨씬 소박했고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의순 공주가 도착한 날 보르니의 기존 아내들과 첩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주족의 풍습에 따라 보르니에게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의순공주는 그들 중 한 명으로 편입된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의순공주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작았고 왕부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시녀 춘매가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마마,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옵니까? 의순공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조선의 의순공주인가? 아니면 도르곤의 과부인가? 아니면 지금 보르니의 아내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의 문화로 자랐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두 남편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경국대전과 삼강행실도는 여성의 정절을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쳤습니다. 한 번 시집간 여인은 남편이 죽어도 제가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것을 지킨 여성들은 연려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순공주는 강제로 제가당했습니다.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청나라의 법과 관습에 따라 나는 이제 조선 사람이 아닌 것인가? 나는 조선의 가치를 저버린 것인가? 자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비록 강제였지만 그녀는 조선의 예법을 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르니는 전형적인 만주족 무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사냥을 좋아했고 거칠고 직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에게 문화나 예술, 시나 음악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순공주와 보르니 사이에는 소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보르니는 의순공주를 아내로 대했지만 특별히 배려하거나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형 도르곤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만주족의 관습에서 형사 취수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보르니 역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사신 보고와 일부 청나라 기록을 종합하면 보르니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는 군 임무로 변방으로 나가거나 사냥을 떠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그는 다른 아내들의 처소를 더 자주 찾았고 의순공주의 방은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의순공주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보르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을수록 그녀는 자신이 조선의 예법을 어기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습니다. 책을 읽거나 자수를 놓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선에서 온 시녀 춘매와 서기만이 그녀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마마께서는 요즘 거의 드시질 않으십니다. 서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구나. 의순공주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한때 건강했던 젊은 여성은 이제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653년이 되었습니다.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고 보르니에게 제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에서는 가끔 사신단이 심양으로 왔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조선은 매년 정기적으로 청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동지사, 성절사, 천추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행을 파견했습니다. 사신들은 심양에 머무는 동안 의순공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의 허락하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은 공주와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1653년 겨울 동지사로 심양을 방문한 조선 사신단이 의순공주를 아련했습니다. 효종실록 4년 12월 기록에는 이 만남에 대한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사신들은 보르니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관리의 감시하에 의순 공주를 만났습니다. 의순 공주가 나타났을 때 사신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 조선을 떠날 때만 해도 건강했던 공주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수척했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공주 마마 소신들이 문안을 여쭙니다. 사신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의순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선어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사신들은 조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효종이 건강하시다는 것, 왕실이 평안하다는 것,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 의순 공주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듣는 것은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그녀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곳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전하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의순 공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첩은 여전히 조선의 왕녀입니다. 비록 이곳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조선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만남은 짧았습니다. 청나라 관리가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사신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의순 공주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654년, 1655년이 지나갔습니다. 의순 공주는 여전히 보르니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방에서 같은 창문을 통해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나라에서 그녀의 존재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선 공주라는 호칭으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잃었습니다. 도르고는 이미 죽었고 그의 유산인 의순 공주는 더 이상 정치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보르니도 그녀에게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방을 찾지 않았고 그녀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순 공주는 사실상 유폐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선에서도 그녀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효종은 여전히 그녀를 염려했지만 조정의 다른 대신들은 더 이상 의순 공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이미 청나라로 시집간 공주를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효종실록의 기록에서도 의순 공주에 대한 언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654년과 1655년에는 겨우 몇 차례만 그녀가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의순 공주는 두 나라 모두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긴 세월 동안 의순 공주를 버티게 한 것은 조선에서 함께 온 시녀들이었습니다. 춘매와 서기. 이 두 궁녀는 1650년 의순 공주가 청나라로 떠날 때 함께 따라온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고 그들도 매일 조선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세 여인은 작은 방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향에는 지금쯤 한방눈이 내리고 있겠지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눈이 내리면 참 아름답지. 의순 공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마, 우리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춘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순 공주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서 늙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 말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자. 의순공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만은 조선에 두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다. 세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1656년 봄이 되었습니다.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해 초 청나라 조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치제가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하면서 도르곤 세력에 대한 숙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청실록 순치 13년 기록에 따르면 도르곤은 사후에 역적으로 몰렸고 그의 자귀가 박탈되었습니다. 도르곤과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모르니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르곤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의 권세와 지위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의순공주의 존재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의 일부 관리들은 조선 공주를 계속 청나라에 두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순치제는 도르곤의 유산을 청산하면서 도르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순공주의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효종은 즉시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의순공주의 귀환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의순공주는 이미 6년이나 귀국에서 고생하였습니다. 도르곤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제가한 보르니도 이제 권세가 없습니다. 부디 공주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효종의 간절한 요청이 담긴 국서가 청나라 조정에 전달되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순공주를 붙들어둘 정치적 이유가 약해진 상황에서 일부 관리들은 그녀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공주를 돌려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르곤은 이미 역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공주를 계속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논의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의순공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사신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귀국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의순공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몸을 추스렸습니다. 만약 조선으로 돌아간다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녀들도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마마, 이번에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매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순공주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656년 가을 마침내 청나라 조정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순공주의 조선 귀환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녀가 6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의순공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긴 악몽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순공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외로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656년 10월 의순공주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가 그토록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의순공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조선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2번 결혼한 여인을, 청나라의 풍습에 물든 왕녀를. 시녀 춘매와 서기는 짐을 꾸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마,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6년.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의순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6년 동안 살았던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살아남은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출발 당일 청나라 조정에서는 간단한 전송식을 마련했습니다. 청실록 순치 13년 10월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는 의순 공주의 귀국을 허락하면서도 형식적인 예를 갖췄습니다. 이는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보르니는 전송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 간단한 작별 인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에게 의순 공주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떠맡았던 부담이었고 그녀가 떠나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의순 공주는 작은 행렬과 함께 심양성을 떠났습니다. 청나라에서 배정한 호위 군사들이 그녀를 압록강까지 안전하게 호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의순 공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이 길을 반대 방향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절망에 빠진 20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26살 2번의 결혼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1달 가까운 여정 끝에 의순 공주 일행은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11월 초였고 강물은 차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조선의 사신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효종실록 7년 11월 기록에 따르면 효종은 의순 공주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영접사를 파견했습니다. 의순 공주가 강을 건너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밟는 조선 땅이었습니다. 마마, 고향에 돌아오셨습니다. 춘매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춘매도 울고 있었고 서기도 울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신들이 다가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공주 마마 오랜 고생 끝에 무사히 귀국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순 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시 조선 땅을 밟게 될 줄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강을 건넌 후 의순 공주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강변에 서서 조선의 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고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돌아왔다. 정말 돌아왔구나.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선의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고향의 흙을 느끼며 그녀는 길고 긴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압록강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의순 공주 일행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백성들이 나와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청나라로 시집갔던 왕녀가 6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문. 백성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엾은 공주님, 오랑캐의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2번이나 시집을 갔다지 않는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의 시선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 여인이 어찌 공주로 돌아오는가? 청나라의 풍속에 물들었을 텐데. 의순 공주는 그런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과연 조선이 나를 받아들일까? 행렬이 개성을 지나고 한양이 가까워질수록 의순 공주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12월 초 의순공주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창덕궁의 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효종은 직접 의순공주를 맞이했습니다. 승정원일기 효종 7년 12월 5일 기록에는 이날의 만남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가 궁궐에 들어오자 상께서 친히 나오셨다. 공주는 전하 앞에 엎드려 울었고 전하께서도 눈물을 보이셨다. 일어나거라. 효종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의순공주는 천천히 일어나 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그녀를 청나라로 보냈던 그 왕이었습니다. 효종도 늙어 보였습니다. 6년의 세월은 왕에게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효종이 말했습니다. 전하. 의순공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인이 너에게 큰 짐을 지웠다. 그것을 잊은 적이 없다. 효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첩은 다만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의순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효종은 의순공주에게 궁궐 안에 처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6년 전 떠났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순공주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조선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조선 사회에서 제가한 여성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은 제가한 여성의 자손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가는 곧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의순공주는 단순히 제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망부의 친족에게 시집을 갔고 청나라의 풍습인 형사취수를 경험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비록 왕녀라 해도 제가한 여인을 궁궐에 다시 들인다는 것이 적절한가? 청나라의 악습에 물들어 돌아온 자를 어찌 조선의 공주로 대할 수 있겠는가? 연려실 기술과 같은 후대의 야사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의순공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은 표면적으로는 예를 갖췄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공주 마마께서 돌아오셨다지만 이미 청나라 사람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두 남편을 섬겼다니. 우리의 예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의순공주는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조선은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순공주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조선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궁궐 안의 처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궁중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왕실의 주요 의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효종은 때때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최소한의 배려는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정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657년 봄 의순공주는 조용히 궁궐을 나와 한양 외곽의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선원 계보기략에 따르면 그녀는 궁궐 밖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궁궐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순공주가 효종에게 말했습니다. 신첩은 이미 일반 백성과 다름없습니다. 왕실의 일원으로 대우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효종은 그녀를 만류하려 했지만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시녀 몇 명을 딸려 보냈습니다. 의순공주는 한양 북쪽 외곽의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춘매와 서기 그리고 몇 명의 시녀들만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 후의 세월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의순공주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책을 읽고 자수를 놓고 가끔 작은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조선에서 온 옛 사신들이나 그녀를 동정하는 몇몇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녀는 혼자 또는 시녀들과만 보냈습니다. 시녀 춘매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고 전해집니다. 마마께서는 자주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시는지 여쭈면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마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의순공주는 가끔 조선의 산과 들을 거닐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의 자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조선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청나라에 있을 때도 이방인이었고 조선에 돌아와서도 이방인이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다. 1659년 5월 효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종실록에 따르면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41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의순공주는 효종의 부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효종은 그녀를 청나라로 보낸 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미안해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효종의 장례에 참석하려 했지만 조정에서는 거부했습니다. 공주께서는 이미 왕실을 떠나신 분입니다. 국장에 참석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냉정한 통보였습니다. 의순공주는 집에서 혼자 효종을 위해 제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소복을 입고 작은 제단 앞에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신첩은 전하께서 지우신 짐을 끝까지 지고 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효종의 죽음으로 의순공주는 조선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마지막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후 의순공주에 대한 기록은 거의 사라집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계복일약에는 그녀의 이름과 간단한 족보만이 남아있을 뿐 그녀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1660년대에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기록은 1665년경을, 어떤 기록은 그보다 더 이른 시기를 언급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왕실의 공식 묘역에 묻히지도 못했고 특별한 제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순공주는 조용히 그리고 쓸쓸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순공주 이금. 그녀는 1630년경에 태어나 인조의 서손녀로 궁궐에서 조용히 자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왕실의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항상 불안한 신분이었습니다. 1650년 20살의 나이에 그녀는 나라의 평화를 위한 제물이 되어 청나라로 시집갔습니다. 도르곤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정치적 거래였습니다. 1년 후 도르곤이 죽자 그녀는 다시 한번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청나라의 풍습인 형사취수에 따라 강제로 제가 되었고 6년이라는 세월을 타향해서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1656년 그녀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향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제가한 여인, 청나라의 풍습에 물든 여인으로 낙인 찍힌 그녀는 조선 사회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가 기록에서조차 잊힌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순공주의 삶은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희생된 한 여성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유교와 만주 풍습 사이에서 정치와 개인의 존엄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희생 위에 평화가 세워졌지만 그 평화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한 여성의 인생 전체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짓밟혔습니다. 오늘날 의순공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책에서도 그녀는 각주 정도로만 언급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권력의 게임 속에서 약자의 목소리는 왜 늘 묻히는가? 의순공주는 대답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잊혀진 희생자들을 기억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조선의 공주였지만 청나라의 아내가 되었고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다 갔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나 자신이고자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의순공주 이금이 남기지 못한 말입니다.